제 노트북이 있었으니까 그거로 과제하다가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저 혼자 있을 때만 봤어요. 우리 숙소에도 사실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해외에 나가도 인터넷 절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중앙당에서 특별히 승인을 해가지고 공부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놔줘라 이래서 김씨 일가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김일성, 김정일 이런 거를 검색창에 쳐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오지 누나는 여러분 뵈러 왔습니다. 낯선 분이 계시죠? 라이브 방송에서도 뵀을 텐데요. 제 남편입니다. 나오지 않겠다는 거를 겨우 섭외했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아오지 누나의 남편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20살에 독일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우리가 지금 12년째입니다. 오래 살았네. 자, 한국에 온 지 17년인데 거의 대부분을 저희 남편이랑 보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평범한 삶을 살았죠. 다른 분들처럼. 여기 한국의 거의 대부분 분들이 평양에서 살았다고 하면은 투건충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평양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투건충도 있고 일반 계층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북한에서 지극히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특권인데 지금 특권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그럼 한 20년 사셨나요? 네, 태어나서부터 유학을 나가기 전까지 정확히 20년을 살았습니다. 유학? 사실 북한에서 유학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선발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유학을 나가게 됐습니다. 김정일이 1980년대 김정일이 젊었을 때 중국에 한번 가서 거기를 봤었고 그리고 2000년에 다시 가서 봤는데 1980년대의 중국과 2000년대의 중국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놀라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우리도 서방의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여서 평양시를 한번 발전시켜보자, 새로 지어보자 이렇게 해서 장성택한테 가업을 주게 됩니다. 유학생들, 실력 좋은 애들을 선발해서 서유럽으로 유학을 보내라. 거기서 건축 기술을 배워와서 평양을 다시 한번 멋지게 꾸려보자 지시를 내려서 그때 유학생 선발 사업이 있게 되었고 조선중앙 방송을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긴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유학을 가게 되잖아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는 면접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담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차 담화부터 시작해가지고 5번인가 6번인가 담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걸러진 다음에 마지막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난생 처음으로 김정일이 일하는 중앙당 본부까지 들어가 봤었고 거기서 장성택과 면접도 했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학비는 다 대주나요? 국가가? 네, 외화벌이 사업부 예전에 35실이라고 했는데 김정일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서 직접 서유럽 유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습니다. 선발할 때 우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몇천 대 1을 뚫었다 이런 거. 정확히 제가 숫자는 말 못하겠지만 몇십만 대 1을 뚫었겠죠? 이거 거짓말 아니죠? 북한 전체 대학생들 중에서 선발한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 때 55명을 선발했습니다. 독일 10명, 프랑스 10명, 오스트리아 15명, 이탈리아 20명. 사실 유학이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보내잖아요. 북한도 순전히 머리로만 뽑아라 그랬나 봅니다. 네, 김정일이 장성택한테 지시를 줄 때 이거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백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보지 말고 순전히 실력으로만 애들을 선발해라.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갔던 친구들 보면은 집안이 북한의 굉장한 권력층이라든가 상류층 자식들이 없었고 다 거만한 집 애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을 볼 거잖아요. 선발할 때. 시험은 안 봤습니다. 그러면요? 시험은 안 보고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이런 시험들 거기에 토대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본격적으로 인원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는 중앙당 간부들이 직접 면접을 볼 때 이것저것 테스트를 합니다. 1고등이라고 하는 특목고를 이미 나왔고 외국에 유학까지 가는데 마지막 합격을 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 시집이죠. 네, 부모님은 너무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만이 아니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플랜카드 막 붙이고 그랬나요? 뭐 한국은 플랜카드를 붙이지만 북한은 일반 개인이 플랜카드를 붙일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뭐 동네 아줌마들이랑 우리 집에 인민반이라고 하죠. 우리 인민반에 있는 아줌마들이랑 와가지고 정말 좋겠다, 아들 잘 키워서 너는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 비행기도 처음 타봤죠? 당연하죠. TV에서만 보던 비행기를 탔을 때 사실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거리왕공 비행기를 탔죠. 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무서운 생각도 있었는데 일단 타고 뭐 하늘에 오르니까 구름바다가 펼쳐져 있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독일에 도착했어요. 베를린에. 그때 첫 소감 어땠습니까? 처음에 내려서 이렇게 주변을 봤는데 일단 하늘은 평양 하늘과 색깔이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TV로 이렇게 외국 나오는 화면을 보면은 제가 평상시 보던 이렇게 주변 색깔하고 TV에 나오는 색깔이 당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외국 하늘은 저런 색깔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평양에서 보는 하늘과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가서 학교에 어떻게 첫 등교를 했을까? 남의 나라에 그것도 학교에 가잖아요. 그 나라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해요. 베를린 공대 캠퍼스에 처음 갔을 때 보고 애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너무 자유분방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 교복 한벌을 입고 보냈거든요. 그 몇 년 동안을. 그리고 북한 대학생들은 무조건 교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독일에 가니까 거기는 대학생들 교복이 전혀 없고 자기가 그냥 입고 싶은 것 입고 메고 싶은 가방을 막 메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자유로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충격을 받은 거는 대학 캠퍼스 내 잔디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유학생들이 비키니만 입고 선탠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면서도 좋아하는 이제는 너무 많이 봐서 어쨌든 진정한 컬처 쇼크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좀 말을 더 편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아나운서 말 같아요. 나랑 대화할 때처럼 편하게 해보세요. 그렇단 말입니다. 막 하면서. 우리 여보는 독일 여자 만나봤습니까? 독일 여자는 못 만나봤죠. 그냥 친구들. 왜? 여자도 만나봐야지. 젊잖아요. 일단 북한 여학생들이 지켜야 될 철칙이라고 해야 될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연애 금지야. 그래서 유학생들은 연애를 하면 안 돼요. 연애한 사람 있었나요? 발각되거나 된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서유럽에 나간 친구들 중에 뭐 연애한 사람은 없었는데 중국 유학생들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한 유학생이 나가서 일본 유학생과 서로 그런 감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국 여자애라면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국적이 문제예요. 그래서 일본은 절대 안 됐어요. 일본, 미국, 한국은 북한의 철천지 원수인데 철천지 원수인 적국의 여학생과 연애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다 숨기고 뭐 이렇게 몇 개월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너무 깊어졌는지 하루는 저녁 8시가 지나도록 이렇게 기숙사 안 들어왔어요. 북한 유학생들은 통금 시간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8시가 지나서 안 들어오니까 같이 이렇게 생활하던 친구들이 중국 대사관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쪽에 이렇게 북한의 비밀경찰, 국가보위부 파견 요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아직 8시가 넘었는데도 숙소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무조건 찾아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학 캠퍼스랑 쭉 돌면서 찾다가 도서관 옥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 친구 발견한 겁니다. 그 일본 여자 친구하고 같이 있는 거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현장 체포가 돼가지고 중국 대사관에 끌려갔는데 그 중국 대사관에서 이 친구 끌려온 거를 바로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부러뜨린 다리에 깁스를 해가지고 그 뭐 다음 날인지 다다음 날인지 바로 이렇게 비행기에 태워서 북한으로 들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뭐 이 친구는 재질이 가볍다고 판단이 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볍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농장이나 탄광이나 그런 데 추방되는 거고 원래 원칙대로 처리된다 이러면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북한 유학생들이 연애를 한다 하면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한국에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대로 연애할 수 있는데 북한은 어쨌든 연애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정말 그런 것입니다. 강 원장님은 목숨 걸기 싫어서 연애를 안 하셨네요. 독일에서 몇 년 공부했죠? 독일에 9년 있었습니다. 9년? 그러면 9년 동안 북한에는 한 번도 안 갔다 왔나요? 방학 2번 들어갔었어요. 한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황이 허락하는 한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방학 때 집에도 갔다 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북한에서 너희 방학 들어와라. 이래야만 방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2번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면 또 뭐 생활총화 하겠죠? 당연하죠. 뭐 생활청화를 비롯해서 뭐 사상교육하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교육을 하고 북한 평양에 방간첩 투쟁 교육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가요. 해외 나가는 사람들 무조건 방간첩 교육을 하는데 거기 가서 뭐 이런 미제와 남조선 괴뢰놈들의 수법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너희들한테 이렇게 뭐 접근해서 검은 돈을 주면서 이렇게 뭐 무슨 정보를 빼와라 아니면은 뭐 어떤 거 시킬 수 있다 이런 교육을 쭉 해요. 그렇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 탈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계기가 있었으면 준비 단계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독일에서 9년 동안 생활하다 보면은 누구든 사회 환경에 물들기 마련일 거예요. 북한에서 자유가 없이 생활하고 그리고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교육, 사상교육 이런 것만 받다가 외국에 나가면은 처음에는 긴장해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몇 달 동안은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때부터 솔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자유를 옥죄당한 삶 그리고 외국 나가서 정말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이런 자유로운 삶을 더 동경하게 되고 거기에 물적게 마련입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뭐 내가 비록 같은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뭐 서로 감시하고 생활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지만 북한만큼은 아니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에 또 뭐 누가 감시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도 마음대로 보고 인터넷 보면은 뭐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주로 어떤 거? 제가 궁금했던 게 남조선은 어떤 세상일까? 이런 궁금함이 당연히 들죠, 사람은. 그러면 그 궁금한 가지기 전에 남조선은 어떤 이미지였나요? 남조선은 뭐 북한에서 교육받은 거는 썩고병든 자본주의 세상, 그렇지. 그리고 서울 거리에 거지라든가 뭐 일자리가 없어서 먹을 걸 구걸하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독일 나가기 전까지는 저는 또 북한에서 한국 영화를 본 건 없거든요. 미국 영화는 봤는데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쪽인 남조선은 어떨까 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야후 코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네이버도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던 것 같고 야후 코리아에 한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야후 코리아를 보고 2005년, 6년부터는 유튜브 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렇게 별로 유튜브 모르고 있다가 거기에 한국 영화라든가 한국 드라마도 많이 올라오고 그때부터 한국의 실상을 알게 되고 한국에 대한 걸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김씨 일가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김일성, 뭐 김정일 이런 거를 검색창에 쳐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는 오로지 인민을 위해서 쪽잠의 제기밥을 먹으면서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뭐 위대한 수령들이라고 이렇게 뭐 선전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인민들 노예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허위허시 가면서 북한을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독재 국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해요. 제가 그걸 뭐 남이 들을 수 있게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저는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국 영상물을 보는 거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숙소에도 사실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해외에 나가도 인터넷 절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중앙당에서 특별히 승인을 해가지고 공부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놔줘라 이래서 숙소에도 인터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친구가 볼 수도 있잖아요. 김정일 치는 걸. 그거는 우리끼리 다 조심을 합니다. 근데 봐도 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 봤어. 그럼 신고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럼 뭐
같이 몇 년 동안 생활하는 친구들인데 예,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FM처럼 신고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럼 어쨌든- 같이 막 한국 드라마도 찾아보고 근데 그거는 동영상. 서로 터치를 안 합니다. 그거는 각자 알아서 네, 각자 이렇게 알아서. 막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친구가 옆에 오면 일단 화면을 바꾸고, 예, 그리고 숙소에서는 일단 한국 영상물은 절대 안 봐요. 숙소에서는. 그래서 그럼 대학교에 학교 가서 나가서 영상물을 보는데 학교 나가면은 어쨌든 같이 다닌다고 해도 예,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저는 혼자 다닐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학교 인터넷실에 가가지고 제 노트북이 있었으니까 그거로 과제하다가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저 혼자 있을 때만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검색 기록이 남거든요. 근데 그런 거 그거는 뭐- 검색하지 않아요? 우리 젊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 기록 지우는 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쿠키랑 다 삭제하고 네. 이렇게. 그 영상 하나 보거나 뭐 한국 야후 코리아 들어가서 뭐 내가 궁금한 거 검색해 본다면은 무조건 검색 기록 다 삭제하고. 그런데 예, 대사관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직원들 뭐 이렇게 IT 쪽에 우리 젊은 세대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그래도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보고 와서 봐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문제 생긴 거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미 봤는데 검색 기록은 봤구나. 예, 한국 뭐 뉴스라든가 뭐 한국 영화라든가 그런 거 내역이 떠 있는 거예요. 검색 기록. 그러면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죠. 그거를 그 지워는 자리에서 안 줘요? 지워주지. 그거 발견되면은 그럴 생각까지는 안 하고 절대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하죠. 그거 가지고 뭐 신고하고 그러는. 근데 그 우리 보면은 3명 중에 1명은 다 스파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도 뭐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뭐 끌려 들어가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어. 그러면은 저 진짜 좀 놀란 게 좀 지식이 높으면은 서로가 아무리 용인해주는 그런 것도 좀. 아무리 뭐 사상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다 인간 사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같이 부대끼다 보면은 북한 내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해외에 나와 있으면은 다들 그냥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침묵을 하고 뭐 신고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대놓고 그런 경우에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은 크게 없어요. 탈북하게 된 계기는 자유를 맛본 게 제일 큰. 일단 자유를 맛본 게 제일 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기가 있었는데 2009년에 여자를 만났나요? 아니요. 그럼요. 2009년에 북한에서 김정은 후계자 그게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 미리 공개하기 전에 북한 간부들한테 김정은 후계자에 대한 거를 이렇게 쭉 강연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알려줬는데 북한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도 그 포치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정은 청년대장 동지의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김정은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본명은 김정운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공시가 되면서. 근데 그거 듣고 야, 이 나라엔 진짜 미래가 없구나.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로는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3대 세습까지 넘어가는 게 정말 이거는 답이 없다. 공부가 끝나면은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냐. 북한을 벗어나야 될까. 고민을 몇 개월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 우리 남편님의 탈북 스토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대사관 내에는 묵을 만한 이렇게 숙소가 없으니까 대사관 밖에 숙소 하나 마련해 줄게. 거기 며칠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을 때도 너무 불안감에 떨었죠. 내가 여기 있다가 혹시라도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첫 번째 부 너무 잘 들었대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런데 오늘은 더 절정이 있잖아요. 히든. 이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탈북자면은 탈북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제 탈북 스토리는 한 2만 회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강 원장님 탈북 스토리는 한 10만 회 나올라나? 자, 그러면 저희는 일반 탈북자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대사관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오기까지 순간순간에 피가 마르고 모든 게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대사관을 나와서 한국에 오기까지를 거짓말을 보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진실하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탈북 스토리 얘기 뭐 하자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 탈북자분들의 탈북 루트는 비슷한 거 아시잖아요. 중국을 거쳐서 태국이나 라오스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는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북송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 제 생각에는 위험한 상황들을 견디고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에 대한 동경이라든가, 그리고 북한 김씨 일가의 세습에 대한 이런 실망, 환멸,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을 탈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마음 먹고, 그래서 졸업하기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벗어나면 묵을 숙소가 있어야 돼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왜 몇 달을 묵어야 되죠?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도 사실 베를린을 비롯해서 뭐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고 체코에서도 그렇고 북한을 탈출해서 망명한 북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베를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사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유학생들이랑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동원해서 제일 먼저 가는 게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한국 대사관, 거기를 보내요. 그러면은 정문 앞에 진을 치고 며칠 동안 감시를 해요. 그쪽으로 오지 않냐, 거기 오면은 바로 잡으려고. 근데 뭐 저도 그런 거를 다 해봤고, 또 없어진 사람의 이렇게 활동 반경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다 이렇게 조사도 하고 독일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내막을 알아서 대사관을 탈출하자마자 한국 대사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숨어 있을 만한 그런 거처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베를린은 벗어나자. 그런데 뭐 대사관 들어가야 되니까 좀 가까운데, 그래서 보니까 포츠담 쪽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룸을 하나 잡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탈출하면서 무슨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졸업 논문 발표를 제가 2009년 여름에 했는데, 졸업 논문 발표하기 전에 이미 대사관에서 저를 불러다가 자, 이제 공부 끝날 때가 됐으니까 평양 들어가는 티켓 사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다,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졸업 논문도 준비하고 어쨌든 탈출 계획도 좀 세우고 그랬습니다. 졸업 논문 발표하고 바로 며칠 있다가 드디어 계획했던 날이 왔어요. 대사관에 이렇게 이미 북한 들어가야 되니까 제 짐이랑 이삿짐 같은 거 몽땅 다 쌓아놓고 2-3개월 대사관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날 이렇게 우리 숙소가 6층이었어요. 그래서 6층부터 1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직원들이 어떤 상태에 있나, 그리고 대사관 마당이라든가 뭐 정문, 후문 이쪽에 상황이 어떤지 그거를 계속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대사관 내 CCTV가 있는데 그 CCTV는 우리 유학생들이 설치한 거예요. 북한 대사관이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독일 기술자들한테 해서 이렇게 CCTV 한 것도 아니고, 또 만약 그러면은 독일 정보당국이 북한 대사관을 감시할 수도 있으니까 염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북한 대사관 CCTV를 우리 유학생들이 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어디고 보이는 데가 어디고 잘 알기 때문에 나가는 뭐 루트도 짜가지고 오후 4시쯤 이렇게 숙소에서 나와서 캐리어 하나만 달랑 들고 바로 후문으로 나왔어요. 우리 지하철 타고 포츠담으로 신속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포츠담에서 며칠 동안 숨어 살고, 독일 경찰에 혹시라도 뭐 이렇게 단속이 되거나 붙잡힐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머리카락도 길게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마트라든가 그런 데 나갈 때는 선글라스까지 끼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 다음에 2010년이 돼가지고, 그러면 숨어있는 기간이 꽤 길었을 것 같아요. 네, 뭐 한 6-7개월이 있었죠. 그럼 그 6-7개월 동안 되게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된다기보다 제가 있는데 친구들이 이메일 계속 오더라고요. 너가 지금 순간에 이렇게 판단력 상실 때문에 저국을 버리고 이렇게 떠난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은 저국에서는 너의 과거 잘못을 묻지 않고 그냥 다 받아줄 거다, 뭐 이러는데 제가 그런데 속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메일로
한국에 가는 거는 숨겨야 되겠다 해서 그냥 다른 생각은 없고 그냥 좀 더 넓은 데서 이렇게 뭐 세상을 보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그래서 조국을 배반하는 남조선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달라, 이런 이메일은 보냈죠. 근데 뭐 거기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저도 몰랐고.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보냈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D-Day. 2010년 3월 1일 제가 이렇게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자 하고 베를린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3월 1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가는 날이 장날이었군요. 공휴일이라고 대사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절망감 너무 심했겠다. 날짜를 잘못 잡았다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걸음을 되돌려서 다시 돌아갔다가 그 다음 날인 3월 2일에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낮 2시쯤에 들어갔었고, 들어가니까 일본은 이렇게 다른 분들도 안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차마 말은 못 꺼내고 끝나는 시간까지 앉아서 계속 기다렸어요. 한 4시 되니까 사람들도 다 빠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길래 그때 데스크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머님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한테 말이 안 떨어집니다. 그 순간에 든 생각이, 내가 이제 여기서 말을 떼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는 영영 부모님들과 그리고 동생, 친척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친구들 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참 동안 이렇게 그냥 그분을 마주 보니까 그분도 뭔 일인가 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다 겨우 입을 뗐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북한에서 왔는데 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그분도 놀라서 잠깐만 좀 여기 계세요 하면서 바로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분 기다리니까 대사관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글쎄 어디 갔나 했었는데 여기 왔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북한 탈출한 거, 대사관에서 나온 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데리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막 물어봅니다. 그동안 어디가 있었냐, 왜 왔냐, 무슨 서류 한 장 주면서 거기 사인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는 지금 대사관 내에는 묵을 만한 이렇게 숙소가 없으니까 대사관 밖에 숙소 하나 마련해 줄게, 거기 며칠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요관, 구석진 곳에 있는 거기 한 5일 정도 있었어요. 거기 있을 때도 너무 불안감에 떨었죠. 내가 여기 있다가 혹시라도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며칠 지나니까 그분이 임시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티켓이랑 구했으니까 갈 준비 합시다, 이래서 보니까 임시 여권인데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고, 3월 6일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쫄깃쫄깃 그런 거 없는데요. 네, 뭐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듣기에는 정말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그런 긴장, 뭐 쫄깃쫄깃한 그런 건 없을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제 목숨을 걸고 몇 달 동안 지냈기 때문에 그때 그 받은 스트레스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한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뭐 좀 고생도 했고. 국정원 사람이 나왔나요? 공항에? 그러죠. 비행기 내리자마자 이렇게 일단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되는데, 저는 비행기 내리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자마자 거기 국정원 사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지나다니는 거기가 아니고 다른 통로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나가서 차를 타고 바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로 가게 됩니다. 시흥이죠? 시흥에. 그러면은 우리는 막 단체로 갔단 말이에요? 네, 지금 혼자 들어가셨잖아요. 네, 저는 3월 6일 밤에 혼자 도착했고, 운전기사 한 분, 그리고 인솔자 2분이 있었고, 그냥 저 이렇게 카니발인지 스타리아인지 그런 형태의 차인데, 그때 당시는 제가 차 이름들을 모르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롱구방이라고 해요. 롱구방, 롱밴. 그걸 타고 가는데 서울거리 가면서 보니까 이게 한국 드라마나 영화로 봤던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요?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과 내가 진짜로 보는 그게 다르니까. 그래도 뭐 밝고 휘황찬란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저는 TV에서 봤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덜 휘황찬란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침에 내렸거든요, 공항에. 그래가지고 사실 고속도로 타면은 없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좀 행했던 것 같고, 근데 도로 하나는 세상에,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도로 보고 너무 놀랬고 옆에 숲 보면서 막 놀랬고 이랬죠. 밤에는 다른 건 안 보이는데 가로등이라든가 그리고 멀리 있는
건물들의 불빛 그게 막 화려하게 보이니까 더 화려하게 본 거죠. 그러면 그냥 합동신문센터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했나요? 합동신문센터에 도착해서 들어가니까 거기서 국정원에서 이렇게 입고 있을 추리닝 같은 옷이라든가 속옷이라든가 그리고 치약 칫솔 이런 거를 갖다 주면서 환복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 짐이라든가 그런 건 다 이렇게 놓고 환복하고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어느 독방으로 들어가요. 제가 있던 방은 3층에 있는 방인데 그때부터 그 당시에는 2달 동안 그 독방 생활을 할 줄은 몰랐죠. 2달이면 참 오래 했습니다. 저는 2일 독방 생활 그리고 저희 때 가장 오래 있은 사람이 일주일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독방에만 2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정원 들어가자마자 2달 있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오면은 다 이 정도 조사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제가 2008년에 오고 2010년 2년 뒤인데 2달을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조사받을 때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사관분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오시면은 뭐 종이를 이렇게 한 뭉태기 주면서 뭐 여기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다 써라. 지금까지 다 써라 뭐 그냥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래서 생각을 짜내면서 뭔 일이 있었지 뭐 다 쓰고 그리고 근데 반말은 하지 않았죠. 반말은 안 했죠. 나는 좀 특이한 사람 만났나 봐요. 이렇게 반말하고. 그리고 뭐 꽤 친절하게 대해줬고 사실 뭐 친절하고 뭐고 뭐 그것보다 제일 힘들었던 게 2달 동안 독방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활해 보시면은 이게 정말 미치는 일이라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정말. 조사하러 들어오는 조사관이 반갑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말할 수 그래서 있잖아요. 그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책을 몇 권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심할 때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책 읽다가 정말 별 잡생각이 다 들면은 혼자서 팔굽혀펴기 하고 뭐 창밖을 또 멍하니 내다보고 그렇게 견뎠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한 2주 있었는데도 막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한국에 온 게 맞는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 계속 못 나가는 거 아닐까? 막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전화 받았던 남편의 심정은 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좀 두렵고 설레고 무섭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지금 다시 얘기하자면? 아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온 다음 날에 그 태어나는 날이었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유학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잖아요. 남한 사람도 왔을 것 같아요. 남한 유학생과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요? 남한 유학생과 에피소드 제일 처음 만난 게 우리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려면은 독일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독일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학교에 어학당이라고 해야 되나? 예, 한국에서는 어학당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어학을 배우는 데서 독일어를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반에 한국 학생 2명이 있었어요. 남자 1명, 여자 1명. 남자 유학생이 우리한테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말 걸어도 안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그 학생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를 못했고 처음으로 이런 듣는 한국 말투 때문에 단어가 정말 무슨 단어 하나는 축 캐치가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며칠 동안은. 그래서 분명 우리하고 같은 말을 쓰는데 왜 알아들을 수가 없지? 한데 며칠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서울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 너희 어디서 왔냐? 몇 살이냐? 자기 궁금한 거 그냥 이렇게 조곤조곤 물어보는데 우리는 이미 독일에 나가기 전에 방간첩 교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남조선 개레놈과 만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난 무시로 일관을 했어요. 뭐 모른다. 그리고 우리한테 말 걸지 말아라.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며칠 또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은 점차 이렇게 말문이 트이니까 간단하게 대답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그 친구가 이렇게 저녁에 우리 기숙사 룸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갔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큰 접시 하나에 닭 1마리를 삶아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먹어보라고.
근데 정말 놀랐어요. 한국 사람과 만나서도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고맙다고 해놓고 이렇게 받긴 받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끼리 막 얘기하다가 대사관에 보고하자 해서 북한 대사관에 전화로 보고를 했거든요. 한국 학생이 이렇게 닭고기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버리라고. 그냥 뭐 내다 버리고 다시는 그 학생하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9일로 바로 쓰레기장에 가서 그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2, 3일 후에 다시 와가지고 접시 달라고. 근데 우리가 실수한 게 접시까지 같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접시 깨졌는데 이러니까 그거 깨지는 접시가 아닌데 해서 플라스틱이었어. 그 당시는 너무 긴장해서 그게 상의 그릇인지 플라스틱 그릇인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그래서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 학생과의 첫 만남이라면 만남, 첫 인연이라면 인연이고 그 다음에는 뭐 한국 유학생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대학 캠퍼스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담배도 가끔 같이 피울 때 있고 그렇게 지냈죠. 그리고 학기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같은 조에서 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느낀 게 아무리 우리의 적이라고 교육을 받았어도 다 똑같은 사람이로구나. 그냥 다른 체제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냥 한민족, 그냥 같은 조상을 가진 한민족이어서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때 그 닭고기 가져다 줬던 남한 친구 여기 오면 찾을 수 있잖아. 찾았어요?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혹시 보시는 친구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독일에서 공부한 북한 유학생들 만났던 분들이 닭고기 줬던 분 있으면 닭고기만이 아니고 저를 만났던 분들 한국에도 있을 거고 독일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만약 이 영상을 본다면은 제 이메일 주소 있는데 그쪽으로 연락 주세요. 정말 만나면 반가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접시 깨버리지 않았는데 다시 닭고기 우리 사준다고. 그리고 뭐 만약 저를 아는 분이 연락 오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피부 관리라든가 뭐 피부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인천 구월동에서 피부 관리를 제가, 해드릴 수 있죠. 자그마한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잘해드릴게요. 여기 아오지 누나 얼굴 여러분 보시면은 정말 좋아 보이죠? 저의 작품입니다. 근데 저는 남편이랑 이런 대화를 좀 하게 되면서 같은 탈북자지만 가슴 뭉클했던 대화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그 미용실에 갔던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것 좀 해주시죠. 국정원 합심센터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머리 자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길렀다고 이전 편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들어간 날에 조사관 분이 면도는 좀 해라. 그래서 면도를 하고 머리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따가 며칠 지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있었는데 그 미용사분이 자기 친구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데 그분이 노래 듣다가 자기는 이 노래를 들으면은 제가 지금 무슨 노래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놀랐어요. 북한에서 행복이란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행복이란 단어는 무조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일가하고만 연관되는 단어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행복하다 이런 말은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 미용사분이 노래 하나 듣고 행복하다 이런 거 해가지고 충격을 먹었어요. 이런 사소한 생활에도 행복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구나. 이게 북한과 남한의 차이예요. 정말 진정한 자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우리 못 쓰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연인들한테 오글거려서 못 쓰죠. 좋아한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우리는 부모님도 사랑하고 애인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뭐라고 하지 따뜻하게 다가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북한에서는 써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국을 사랑하고 뭐 동지를 사랑하고 이렇게만 쓰지. 엄마를 사랑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내 친구를 사랑해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 하나에도 참 나는 그 원수를 왼수 있잖아요. 그거를 원수님하고 좀 그래가지고 그쵸? 그거 헷갈렸죠 좀. 북한은 원수라고 씁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원수라고 쓰고 원수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원수는 사실 북한에서는 뭐 대원수님, 그 예. 김일성하고 김정일만 김정일 원수님 뭐 이렇게 할수 군사 있는데. 칭호인데 수는 뭐 이렇게 철자도 살짝 다르고 또 그것도 두음법칙 헷갈리죠. 그게 북한하고는 한국이 다르고 원수랑 원수는 완전히 다른 말인데. 그래서 가끔은 뭐 우스갯소리로 김정일 원수놈, 뭐 김정은 원수놈 이러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 북한에 있었으면 사형인데. 네, 이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그 우리 막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녀석이 하루는 엄마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도 유튜브 나가고 누나도 나갔고 형아들도 나갔고 이제는 아빠까지 나가는데 자기만 못 나왔다고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막 울먹울먹 하는데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오고 싶어 하니까 너무 나오고 싶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엄마의 마음대로. 아니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공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북한의 감시를 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남편도 와 있는데 평양에서도 전화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를 공개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안 했는데 우리 원장님도 계속 숨어 살았고요. 근데 나오게 된 계기가 네, 그 뭐. 평양 전화 이후죠. 그러죠. 뭐 예전에 사실 이만갑이라던가 여러 모란봉 클럽 이렇게, 다 연락 왔죠. 네. 채널에서 아름아름 이렇게 저에 대해 들어가지고 뭐 출연 섭외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북한에 있는 가족 때문에 그걸 최대한 못 하겠다고 그래서 다 거사를 했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얘기한 게 오히려 더 드러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저기서도 함부로 이렇게 못 건든다. 뭐 유엔에서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평양에서 전화 오고 나서 좀 더 많이 굳혔던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사실 남편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데 좀 조심스럽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나와서 열심히 활동을 해요. 사는 거 보여주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양에서 어떻게 전화 왔냐면은요. 평양 보이부가 우리를 찾아서 전화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평양에서 온 전화 편을 보시면은 이해되실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전화 받았던 남편의 심정은 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좀 두렵고 설레고 무섭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지금 다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온 다음 날에 그 태어나는 날이었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동생 목소리 처음에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마지막으로 본 게 제가 20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너 동생 목소리도 기억 못하냐 이렇게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20년 헤어져 있다 전화로 목소리가 들으니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동생이 맞는지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화를 하는 과정에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동생이 맞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제일 미안한 거는 동생한테 사실 제일 미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은퇴를 하셔가지고 북한 당국에서 추방은 보냈어도 그 후에 뭐 이렇게 앞으로의 생활이라던가 그런 데서 많이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데 동생은 저 때문에 앞길이 막힌 거예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농촌으로 추방됐으니까. 북한에서 출세를 하려면 노동당에 입당을 해야 되는데 그 입당도 불발이 됐고 그리고 북한에 이렇게 경찰, 한국으로 말하면 경찰 거기를 이렇게 입사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혔고 지금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하는데 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집안이 망했고 왜 다 버리고 갔느냐. 너를 만나면은 언제든 만나면은 복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첫날에 해가지고 많이 마음이 아팠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날에는 또 동생이 자기가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지금 생각하면은 보이부가 다 시킨 거예요. 그렇게. 아니 20년 만에 만난 형한테 복수하겠다는 그리고 계속 유도했잖아요. 그 평양 종업원이나 평양 종업원 여기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납치돼 갔다는데 너도 납치된 거 간 거냐고 남편에게 그렇게 묻는 거죠. 근데 남편이 거기서 저는
그냥 사실대로 얘기했죠. 나는 뭐 국정원 꼬임시에 넘어가서 뭐 이렇게 납치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내 자유 의지대로 내 발로 왔다. 그리고 뭐 평양 정업원이라든가 중국에 나가 있던 애들도 다 자기 의지로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잘 살고 대학도 다니고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왜냐면 거짓말이더라도 적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어쩔- 동생이 괜찮은 거였죠. 근데 그렇게 말해버려가지고 우리 의지대로 왔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그게 그것 지금 때문에 너무 동생이 더 처벌을 받고 불리해졌는지는 현재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더 나은 상황은 아니겠죠.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방송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생을 함부로 다칠 수 없게 북한 당국에게 제재가 될 수만 있다면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탈북하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얘기는 우리 또 다음에 만나서 하기로 하고, 오늘 출연한 소감 어떻습니까? 사실 많이 긴장이 됩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만 있으면은 제 표정이라든가 행동 거지가 너무 굳어서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뭐 어색하거나 좀 이상하다,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넓게 이해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은 자주 나오면서 점점 편안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마누라 채널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을 또 아오지 누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제일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하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나 시그니처. 네.